두 소녀가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들어갑니다. 한 명은 화려하게 꾸민 갸루의 차림이고 다른 한 명은 추리닝 차림이죠. 물장난을 치는 그들의 위로 히사이시조의 썸머가 흐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장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극장에서 본 적이 있는 그런 종류의 장면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영화가 아니죠? 아이돌 그룹 멤버가 운영하는 유튜브 예능 채널의 한 장면입니다. 걸그룹 리셋의 리더 원희가 운영하는 채널이죠.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줄여서 안원잘이라고 불리는 채널에서 가장 핫한 영상 갸루와 거제에 왔습니다. 영상의 한 대목이죠. 이 영상은 하나의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찾아볼 정도가 됐고요. 올해 2월에 개설된 채널인데 불과 4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고 지금은 120만을 넘었죠. 이 문제의 거제 영상은 조회수 900만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미나미가 외친 거제 야호, 이거는 올해 상반기를 대표하는 유행어가 돼버렸고요. 역주행도 일어났죠. 리세느가 2024년에 발표했던 러브어택이라는 곡은 역주행해서 근 1년 만에 멜론 차트 재진입했고요. 거제시가 당연히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멤버들의 각자의 고향, 수원이라든지 경주라든지 고향까지 줄줄이 홍보대사 위촉이 이어졌습니다. 중소기획사 아이돌, 그것도 데뷔 2년차 아이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뭐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려한 숫자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를 붙잡은 거는 영상에 달린 감상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영상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 편의 영화 같다. 저예산 독립영화 보는 것 같다. 예술영화 같다. 다큐멘터리 같다. 청춘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런 댓글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왜냐면 이 영상에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배우도 없습니다. 극적인 사건도 없죠. 그냥 거제에서 태어난 소녀가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 데리고 돌아다니고 낚시하고 통닭 먹고 노래방에 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물놀이도 좀 하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서 영화를 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 영상에서 영화의 향기를 맡은 걸까요? 오늘은 영화 리뷰가 아니라 영화 같은 것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셋의 영상은 왜 영화처럼 보이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영화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오래된 질문을 한 번 더 꺼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리셋의 팬이라거나 뭐 안원잘 채널의 모든 영상을 본 건 아니고 이 몇몇 영상들만 봤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주된 영상은 갸루와 거제에 왔습니다.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광고 하나 보고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요, 요즘 제가 손대고 있는 게임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 광고를 하도 많이 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 저도 계속 스쳐 지나가다가 이 캐릭터들은 도대체 뭔가 싶어서 결국 직접 해봤습니다. 대신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초보자용 프로모 코드 생성기라는 걸 써봤어요. 참고로 이 사이트 최근에 완전히 리뉴얼 됐습니다. 디자인도 싹 바뀌었고 챔피언도 20명 넘게 새로 추가됐어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방대한 영웅 풀에서 단계별로 마음에 드는 챔피언을 고르는데 이렇게 3명을 확정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나만의 프로모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로 가입해서 코드를 입력하면 보너스 팩이 적용되고요. 레벨 25를 찍으면 마지막에 고른 영웅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정해준 시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짠 조합으로 출발하는 거죠.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3명으로 시작하실지 궁금하네요. 고민하고 시작해보시죠. 자, 먼저 하나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제 영상에서 원희가 리셋의 리더죠. 한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모, 저 덕연이 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덕연이는 누구냐? 이 멤버인 원희 어머니의 함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이 이 반죽 묻은 손으로 뛰어나와서 막 원희를 반겨주고 통닭도 내주고 반찬도 가져가라고 해줍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화 같다 라고 느낀 감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장면은 연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장면은 연출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방송사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뛰어난 작가가 대본을 쓴다 그래도 저 덕현이 딸인데요, 이 대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반죽 묻은 손으로 뛰어나오는 사장님의 몸짓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장에 20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이 동네에서 통용되는 화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원이라는 소녀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인사 하나, 저 덕현이 딸인데요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앙드레 바쟁이라고요, 프랑스의 비평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영화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진적 이미지의 존재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화라고 하는 거는 화가의 손을 거치지만 사진은 현실이 스스로를 찍어낸 지문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가 렌즈에 각인된다는 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제 푼쿠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진가가 의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의도 바깥에서 튀어나와서 보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우연한 디테일, 우연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 영화라고 하는 거는 감독이, 작가가 뭘 의도했던 간에 그 의도와 상관없는 의미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는 바로 그 찌름, 우연히 의도 바깥에서 튀어나와서 보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그게 사진이 혹은 영화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의 푼쿠툼, 찌르는 게 뭐냐? 저는 반죽 묻은 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사장님은 손을 씻을 여유도 없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손이 카메라에 잡히는 순간에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를 위한 환대가 아니에요. 그 반가움은 진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가장 희귀한 것이죠. 가짜가 판치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만들어진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돌 산업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컨셉이 기획되고요, 세계관이 설계되고요,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하는 것조차 이 대본이라고 하는 뼈대 위에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시청자들은 그걸 알면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면서 소비할 때 느끼는 그 피로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만약에 연출할 수 없는 것, 날 것 그 자체, 진짜가 화면에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저는 무장해제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감각. 내가 무장해제된 그 감각을 표현하는 단어가 저는 영화 같다 라는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영화라고 하는 거는 스크린 위에서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서사의 구조를 봅시다. 거제에서 태어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꿈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갔습니다. 원이라는 인물은 다른 아이돌 연습생처럼 일찍 상경해서 일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거제에서 마치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이라는 사람의 몸에는 거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걸쭉한 사투리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그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말 거는 거죠. 그리고 맨손으로 갯지렁이를 잡아서 낚싯바늘에 꿰는 손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이돌이 된 소녀지만 사실은 거제인이었던 그 소녀가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거는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이야기의 구조인 거죠. 그리스인들은 이걸 노스토스라고 불렀습니다. 귀향. 서구 문학의 첫 페이지라고 하면은 호메로스를 떠올리죠. 그 중에 이제 오디세이아가 바로 귀향의 서사입니다. 떠났던 자가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온 자의 눈에 비친 고향은 떠나기 전의 고향과 같으면서 다릅니다. 왜냐면 그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죠. 귀향의 서사가 아주 수천 년 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결국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의 거제 영상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확하게 이 구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 완전히 로드무비의 문법으로 기항을 따라가죠. 로드무비란 게 뭡니까? 길 위에서 인물이 변하는 영화가 로드무비예요. 목적지보다는 여정이 중요하고요. 사건보다는 풍경이라든지 인물 간의 화학작용이 더 중요한 장르입니다. 이 영상도 그래요. 거제의 바다라든지 골목, 오래된 동네 풍경, 이게 두 사람의 뒤로 흘러가고요. 신발이 불편하다는 미남의 말에 원희가 신발 벗어주고 맨발로 걷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죠. 이게 극적인 갈등은 없어요. 하지만 로드무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죠. 이 좋은 로드무비는 극적인 갈등이 필요 없거든요. 길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진짜의 감각, 여기서 나오는 진짜의 감각이 완전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솔파 스튜디오인데, 이 솔파 스튜디오는 예전부터 인물의 결을 오래 바라보는 연출로 아주 정평이 난 제작사죠. ODG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담당 PD가 만들어낸 이 어떤 서정적인 음악 선곡, 이런 것들이 이 채널의 흥행 요인으로 꼽히죠. 그리고 원희가 입는 추리닝조차 제작진의 의도가 담긴 선택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연출의 승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출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까지 물러나야 하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연출. 그래서 진짜가 일어나서 자리를 채울 때 그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둔 연출, 여기에 승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의 거장들이 평생을 걸고 연마하는 기술이 그거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왜 예술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겁니다. 개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도록 카메라를 낮추는 거죠. 그게 저는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예능이 바로 그 지점, 그 언저리에 딱 도달했을 때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떠올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또 다른 주인공 얘기를 해봅시다. 미나미라는 존재죠. 저는 이 인물이야말로 이 영상의 영화적 감각을 완성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희 채널 성공의 상당한 지분을 미나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죠. 저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나미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미나미의 잔혹한 천사의 태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잔혹한 천사의 태제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미나미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드러내죠.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할 얘기는 뭐 아이돌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음악 전문가나 아이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음악 채널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조금 더 이 영상과 영화에 좀 집중해서, 왜 영화적인가에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미 일본인이죠. 가족을 일본에 두고 한국에 건너와서 아이돌이 된 사람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화면에서 연기하는 캐릭터는 갸루입니다. 갸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아주 진하게 태닝한 그런 느낌의 화장. 아주 까맣게. 약간 완전 갈색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액세서리를 엄청 화려하게 하고 뭔가 텐션이 폭주할 것 같은 그런 게 갸루죠. 갸루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박성호 씨가 갸루상이라는 캐릭터를 하면서 코미디로도 많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갸루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왜냐면 갸루라는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의 유행은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갸루 문화는 지금 일본 문화하고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갸루 문화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헤이세이 시대입니다. 헤이세이 시대 중에서도 헤이세이 좀 전반기, 이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여기가 이제 갸루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에서도 한 번쯤 미나미가 이제 아모로나미에를 언급을 하는데, 아모로나미에 자체가 헤이세이의 스타죠. 그리고 지금 레이아 시대에서는 도쿄 거리에서도 갸루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젊은 여성들의 하위 문화를 대표하는 거는 갸루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뢰개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나미가 지금 한국 유튜브에서 불러낸 갸루 귀신이라고 막 하는데 저는 갸루 귀신이란 말도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미 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저물어버린 시대의 유령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나미가 소환해낸 겁니다. 이곳 한국에서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쓸쓸함을 받습니다. 왜냐면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문화, 디아스포라를 얘기할 때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 뭐냐면 떠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떠나온 시점의 고국을 냉동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의 고향은 떠나던 날에 멈춰 있고요. 정작 진짜 고향은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없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해 있기 마련이죠. 미나미가 왜 갸루를 소환했을까? 왜 자기 세대보다도 앞선 시대의 문화를 소환해서 연기하는 걸까? 저는 여기서 어떤 미나미가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고 자기가 떠나왔던 시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향수의 형태를 봤습니다. 미나미는 지금 일본에 살지 않잖아요. 미나미가 일본을, 고향을 떠나올 때 그때의 기억이 미나미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갸루를 꺼낸 거죠. 한 문화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페틀라나 보임이라는 사람인데, 향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고향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복원적인 향수, 그리고 상실 그 자체를 어루만지면서 뭔가 그리움 속에 머무는 그런 상실적인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나미가 하는 갸루는 그런 상실의 향수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지하게 복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애틋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미나미가 갸루를 하는 게 좀 웃긴데, 웃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좀 따뜻해지고 좀 슬퍼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나미가 진짜 갸루라는 건 아니죠. 본인도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많이 연구했다, 그런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하게 다가왔어요. 그 미나미 씨가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하필 갸루를 골랐다는 거, 이미 사라져가는 과거의 문화를 골라서 그렇게 성실하게 연구하고 연습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선택할 때는 선택한 사람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갸루가 어떤 거였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저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 가보신 분들, 그리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거나 하신 분들은 지뢰계 여성들을 많이 보시죠. 저도 일본에 가면 흔하게 보이는 게 지뢰계 여성들입니다. 지뢰계 여성들은 항상 정해진 복식이 있어요. 그들은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과 마스크와 복장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복식을 입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 안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이미지, 어떤 고착화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내가 선택함으로써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숨겨요. 나의 개성을 죽이고 지뢰계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형화된 이미지만을 남기죠. 근데 갸루는 달라요. 갸루는 카테고리는 같습니다. 갸루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근데 갸루는 그 안에서 다름을 뽐내거든요. 끊임없이 달라지려고 해요. 그래서 화려한 액세서리와 뭐 화장 이런 어떤 형식은 같지만 그 안에서 차이가 드러나죠. 그런 문화였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눈에 띄게. 그러니까 갸루 문화의 본질은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 전 그래서 슬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기 없는 중소 아이돌로 2년을 버텨온 사람이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봐주세요 하는 게 본질인 문화, 갸루 문화를 골라서 연기했다. 이게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연이라면 이게 바로 영화 같은 우연인 겁니다. 그래서 갸루 분장을 한 미나미가 낯선 거제 골목, 남의 고향이죠. 거기서 낑낑대다가 갑자기 맥락도 없이 파라파라를 추는 장면, 이게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개그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장면 안에 뭔가 두 겹의 실향이 겹쳐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향 거제를 떠났다가 돌아온 원희, 고향인 일본을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미나미, 이 한 사람의 귀향에 동행한 또 다른 한 사람, 미나미는 사실 돌아갈 곳이 그 바다 너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희가 어머니 친구의 가게에서 이름 하나로 환대를 받고 있을 때 미나미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데뷔가 딱 드러나죠. 그 데뷔를 느끼는 순간에, 그게 화면에 딱 서리는 순간에 이 유튜브 예능,
웹 예능의 온도가 시네마의 온도와 닮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을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영상이 영화 같은 거랑 별개로 리센느는 왜 사랑을 받을까요? 통념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중소기획사의 아이돌이 고생 끝에 빛을 봤죠. 그 절실함이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K-팝의 역사에는 이른바 중소의 기적이라는 계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답은 저는 절반만 맞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절실한 중소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 리센느 말고도 너무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 수백 팀의 아이돌들이 다 절실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실함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사랑받아야 돼요. 그럼 리센느가 달랐던 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절실함을 전시하지 않았어요. 절실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희 정말 절실합니다. 저희 정말 간절해요. 저희 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호소가 이 콘텐츠에 없었습니다. 안원잘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여기 이들은 그냥 한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유튜브라는 판을 버렸고 사투리 쓰고 갸루 연구하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절실함을 말로 표현하거나 절실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행동 자체에 절실함이 그냥 묻어난 거죠. 시청자들이 그 차이를 귀신처럼 눈치를 챈 거예요. 전시된 절실함과 전시되지 않은 절실함, 이 차이인 거죠. 절실함을 전시하면요 동정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시하지 않은 밑에 깔려있는 절실함은 응원의 대상이 됩니다. 동정은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요. 하지만 응원은 그게 구독으로 이어지고 재시청으로 이어지고 스트리밍이 되고 수없이 많은 팬들의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친근함이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친근함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돌들이 가지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외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돌들 아름답죠. 뭐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아름다운 외모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의 권력이죠. 어떤 아름다움 자체가 무슨 뭐 주관적인 것이든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아름다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존재 앞에서 사람은 동경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위화감을 느끼기도 해요. 어쩌면 나와는 좀 다른 세계의 존재라는 그런 감각,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저는 방송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요. 아이돌들도 많이 마주칩니다. 왜냐면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게 아이돌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한 연예인들을 직접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그런 외모와 거리가 많이 먼데, 근데 이런 연예인들은 정말 좀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동경과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친구처럼 느끼기는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요구하는 거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의 대상이거든요. 유튜브의 문법은 친밀함에 있어요. 구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은 결국은 내 일상에 그 사람을 들이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리센느의 멤버들은요, 전형적인 아이돌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압도적인 외모를 갖고 있죠. 그리고 기량도 갖추고 있어요. 제가 뭐 음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로서는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 팀이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로서 외모의 어떤 아름다움과 실력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겠죠. 근데 이 안원잘 영상을 보고 있으면 리센느라는 그룹은 그 화면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추리닝 입고 다니고, 그 거제 영상에서도 원희가 처음 등장할 때 보면은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그냥 걸어 나와요. 그런 부분들. 사투리 막 쏟아내고요. 이 맨손으로 개찌렁이 잡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어떤 화려함, 완벽함, 이런 것과 화면 속에 나오는 허술함, 이 낙차, 그 사이의 갭이 바로 매력입니다.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위화감의 해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빛나는 아이돌들이 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도감, 그 안도감이 있어야 친밀함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대 영상을 찾아본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죠. 아, 이 허술해 보이는 소녀들, 정말 얘네들을 어디다 쓸까 하는 이 소녀들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단련돼 있는지, 얼마나 훈련된 아이돌인지, 이때 한 번 더 작동합니다. 이 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한 번 더 작동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본 시청자들이 리센느라는 그룹의 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팬이 되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의 영상은 왜 영화처럼 보이는가? 일단 앞부분에 몇 가지 답은 드렸습니다. 연출할 수 없는 진짜가 찍혔기 때문이고요. 귀향과 로드무비라는 영화적인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이고, 원희와 미나미 두 겹의 실향이 드러내는 정서가 깊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좀 근본적인 답을 내리고 싶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이미 한 편의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대형 기획사 시대에 신생 중소기획사에서 시작한 5명의 소녀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세상은 이들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리더가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인 멤버가 아무 생각 없이 외친, 무심코 외친 거제 야호가 대박이 났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1년 전에 발표해서 묻혔던 노래가 차트를 거슬러 오르고요. 이 소녀 한 명 한 명들은 고향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 시놉시스를 이렇게 쓰고 영화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말 들을 거예요. 말이 되냐? 너무 자기적이네요. 개연성이 없네. 픽진성이 부족하네. 현실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때로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보다 훨씬 더 영화 같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매주 금요일마다 카메라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삶이 이야기의 형태를 갖추는 순간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영화 같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화 같다는 말은 그러니까 허구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삶이 너무나 삶다워서 그 어떤 각본보다 정확한 형태로 완성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시네마는 극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네마는 삶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든 순간에 깃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미에르 형제가 처음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것도 결국은 공장문을 나서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냥 삶을 찍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삶을 훔쳐보는 예술이었거든요. 거제 영상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시내의 코인 노래방에서 원희와 미나미가 노래를 부르죠. 원희와 미나미가 부른 열창한 노래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김연자 선생님의 노래죠. 그리고 엔딩에서 PD가 원희한테 물어요. 다시 태어나도 거제에서 태어날 것이냐? 그러자 원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오늘 마음이 바뀌었다. 거제에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러니까 PD가 알려주죠. 방금 부른 아모르 파티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죠. 아모르 파티죠. 아모르 파티는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가 남긴 말 중에서 초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니체한테 운명을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 이거는 체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도 고통, 우연, 초라함 이 모든 것도 다시 살려면 다시 살겠다. 라면서 삶을 긍정하는 태도. 무한회귀라고도 하죠. 영원히 반복되는 이 삶을 다시 선택하겠는가. 그게 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긍정이다. 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인기 없는 중소 아이돌로 보낸 2년. 고향에선 배 타고 다녀? 이런 농담을 들었던 작은 고향이죠. 거제. 그리고 가족을 두고 건너온 바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진 두 소녀가 트로트를 부르면서 웃고 있는 노래방에 니체의 그 문장이 트로트 가락을 타고 도착한 겁니다. 어떤 각본가가 이런 엔딩을 쓸 수 있나요? 이거는 방구석에서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각본가도 쓸 수 없는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보면서 와 영화 같다 라고 부른 거는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비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관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정작 사람들이 영화 같다고 말한 곳은 어디였나? 어쩌면 지금 극장이 되찾아야 하는 거는 스펙타클이 아니라
저 반죽 묻은 손으로 뛰어나오는 사장님의 반가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연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그런 자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연출하는 입장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원희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죠.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이더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